이 시간에는 탑, 부도, 그리고 석등, 대부분의 탑이나 부도나 석등은 석조물입니다. 초기의 탑은 목탑이 있죠. 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얘기할 때 불탑을 얘기합니다. 불탑. 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하죠. 뭐 기록에 의하면은 8말 몇 대가 나왔다고 그래요. 전신이나 사리가 됐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초기에는 그 사리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이제 방치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서로 차지하려고 많이 가져가려고만 했어요. 기원전 3세기 그때쯤에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임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쇼카 대왕이 인도를 전체를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하면서 그 사리를 전부 이 아쇼카 대왕이 이제 한데 모았습니다. 한데 모아가지고 그 작은 나라들한테 분배를 했어요. 분배. 나눠졌대요. 나눠주고 뭐 상당 부분은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 탑에 모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최초의 탑을 만든 것이 이 산치에 있는 대탑입니다.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큽니다. 이 담장의 높이가 한 2m 좀 넘으니까요. 이 사발을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탑입니다. 돌로 만들고 속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서 이 속에 사리를 모셨어요. 근데 그 많은 사리를 여기 한 군데만 모신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눠주기도 하고 다른 또 탑에 몇 군데 탑을 더 만들어서 그 탑에다 모십니다. 이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은 일종의 그 일산 형태, 일산. 그러니까 이거 뜨거운 나라니까 부처님이 어디 가셔도 그 해 가리게 양산이죠. 일산을 만들어서 가리고 다니고. 그래서 부처님이 가서 어디가 설법을 하시려면은 그 그늘이 진 그 숲이 참 좋잖아요. 숲.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그 숲을 그래서 보림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보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림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그 시원한 그림자를 그늘을 만들어 줬다. 그게 보림입니다. 사방에 이렇게 문을 만들었어요.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탑돌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게이트가 4군데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담장 형태도 그냥 허투루 만든 건 아니고 가로 세로 살대를 대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그런 담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탑의 시작은 산치 대탑부터 이게 보팔이라고 하는 인도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 그리고 이제 이 탑은 사르나트라고 하죠. 사르나트라는 것은 작은 지역 이름이고 그 지역 안에 노갸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노갸원이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건 전법상 하는 8상 중에 첫 번 나오는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사슴 녹자를 쓰니까 사슴이 여기 많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사슴을 좀 이렇게 방목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초로 설법을 했던 자리 여기다가 탑을 만들었다. 이걸 이제 다메크 스투파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탑이라고 하는 것은 스투파를 얘기합니다. 스투파. 인도 말로 스투파. 그 스투파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졸도파 그렇게 썼어요. 그 졸도파라고 쓰고 읽기는 스투파 비슷하게 읽은 거죠. 졸도파가 나중에 탑파로 변하고 탑파가 나중에 탑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스투파가 이거로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게 높이가 거의 뭐 50m 정도 되는 그런 큰 탑입니다. 이 자리가 최초로 설법을 했던 자리다.
불교의 4대 성지가 있죠. 인도에. 그 태어난 데 룸비니. 예, 룸비니. 그리고 최초로 그 득도한 데 부다가야 대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녹야원, 사르나트 녹야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돌아가신 곳 쿠시나가르, 그 비하르주에 되게 다 있습니다. 룸비니는 물론 지금은 이제 네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탑에는 이렇게 불감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여기에 작은 불상들을 모셨었던 것 같고요. 이 안에도 이런 무늬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자세히 보면 이 무늬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이 절만자 형태의 이 무늬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예. 상당히 그 화려한 무늬가 있고요. 그래서 이 탑을 처음 세운 것이 역시 아쇼카 왕 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불교 신자였어요. 여러 군데 이런 걸 세우고 그 세운 것을 기념해서 석주를 세웠죠. 그 유명한 아쇼카 석주 그럽니다. 그 대리석을 이용해가지고 둥그런 형태를 하고 맨 꼭대기에다는 사자 4마리가 올라가죠. 그 나중에 지금 인도 국기에 있는 그 사자상이 바로 아쇼카 석주에 하고 해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꽤 여러 군데 세웠어요. 초기의 불탑 형태. 근데 아까 보신 보팔의 산치탑하고는 모양이 다르죠. 바로 그 같은 사르나트에 있는데 조금 떨어져서, 녹야원에서 좀 떨어져서 영불탑 하는 게 있습니다. 영불탑. 부처님을 맞이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님이라고 하는 데서 고행을 하시고, 부처님은 이제 나름대로 고행을 6년 동안 고행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깨달으시기를, 이 고행이 이 깨달음을 얻는데 최후 수단이 아니다 하는 걸 아시고 방법을 바꿔서 정진을 하신 거예요. 정진을 하시는데, 그때 이 당시에는 정말 그 백가정을 만지면 등뼈가 만져질 정도로 몸이 말라 있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말라 있는 형태, 꼭 그 상을 만드는 게 있는데 꼭 해골을 보는 것 같아요. 해골.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수자타라는 여인이 공양을 해서 그걸 먹고 원기를 회복해서 살이 찌니까 같이 고행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틀렸다 하고 헤어져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동을 해가지고 전정각사이라는 데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일러주는 거예요. 여기는 당신이 수도올 자리가 못 된다. 그러니까 부다가야 그 보리수나무 아래로 가라.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셔가지고 거기서 득도를 하시죠. 말은 최초로 수하 항마상 하는 8상 중에 하나가 나온 곳이 부다가야 그쪽입니다. 그 헤어졌던 그 교진의 일행을 여기서 다시 만나요.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부처님 모습을 보고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절을 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설법을 듣는 게 사성제 설법을 거기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기념해서 탑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것은 나중에 이슬람이 지배를 한 뒤에 이슬람들이 여기에다 뭘 이렇게 추가로 지었대요. 그러니까 좀 엉뚱하게 하나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만은, 원래 그 탑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탑들이 되게 다 그렇습니다. 산치탑을 말고는 원래 모습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탑들은 벽돌로 만들었어요. 벽돌. 인도는 벽돌을 많이 생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벽돌 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자타라는 여인이 살았던 그 집, 그 자리에다가 이 탑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오랜 세월에, 이것도 벽돌 탑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형태가 이렇게 제대로 옛 모습이 사라지고 기단부만 좀 남아있고 위에 부분은 뭐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는데 굉장히 규모는 커요. 이 니련선하 옆에 있는 수자타 스파가 또 하나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인도에 불교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힌두한테 밀리고 이슬람한테 밀려가지고 불교가 완전히 사라진 12세기 정도 되면 불교가 없어요.
요 탑들은 그 초기에 아쇼카 대왕 때 만든 그런 탑들이라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이게 흙에다 묻혀 있었는데 나중에 발굴을 해서 나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나란다 대학, 이건 8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란다 대학. 우리 현장법사나 또는 우리 해초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를 다 다녀오셨더라고요. 여기도 가서 보면 완전히 벽돌로 된 여러 가지 건물 유적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그 스투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산치탑은 이제 중부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런 정도. 이 인도 남쪽으로 가면은 불교 유적이 거의 없습니다. 인도 남쪽, 남인도에는 불교 유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탑이 이제 유명한 그 마하보디 대탑입니다. 그래서 이 탑 뒤쪽에 그 보리수 나무가 있고 금강 보좌가 있어요. 이제 거기가 부처님이 이제 득도를 했던 그런 위치입니다. 높이가 55m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굉장히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큰 탑입니다. 그 불교 국가들에 와가지고 이 주변에다가 절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뭐 태국 절도 있고 스리랑카 절도 있고 미얀마 절도 있고 한국 절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도 아쇼카 왕 때 만든 탑인데 없어졌다가 한 6, 7세기경에 다시 만든, 그러니까 현장이나 그 다른 스님들이 가서 보고 온 기록에 의하면은 6, 7세기경에 다시 만든 탑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불상들이 모셔져 있는데 이 부처님이 하시고 있는 손 모양, 이게 항마 척지인 그럽니다. 항마 척지인. 왜냐면 최초의 그 득도할 때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한 손은 항마를 하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킨. 그래서 그 모습을 그 불상 형태로 만든 것이 항마 척지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형태의 불상들이 많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리고 이제 그 불교가 북방으로도 가고 남방으로도 가는데, 북방은 이제 뭐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 를 거쳐서 우리나라, 일본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남쪽으로는 맨 처음에 간 곳이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되기 전에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대요. 그 여인한테서 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스님을 만들어요. 아쇼카 왕이. 스님을 만들어 가지고 스리랑카로 보냅니다. 스리랑카에서 불교를 갖다가 전파를 하는 역할을 그 아쇼카 왕의 아들이 해요. 스리랑카로 가지만 일부는 땅으로 해서 오는데 가장 가까운 나라가 미얀마예요. 그래서 미얀마 쪽에 남방 불교가 또 전해집니다. 그 미얀마에는 엄청난 이 탑이 세워져요. 이 바간이라는 지역에 가면요, 바간, 이 수많은 탑이 지금도 보입니다. 지금도 보여요. 근데 원래는 이보다 몇 배가 더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뭐 10,000개 정도의 탑이 있는. 그래서 이 탑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탑에 여기 올라갔어요. 여기 올라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세산도라고 하는 파고다인데, 이것도 탑이에요. 탑인데 이것은 스투파가 아니고 파고다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게, 파고다하고 스투파하고 다르다. 근데 파고다는 그럼 뭐냐? 사리를 모신 탑이 아니에요. 스투파는 전부 사리를 모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에도 파고다 공원 있죠? 그 파고다 공원이 왜 파고다 공원이라고 했냐면 일정 때 붙인 이름이에요. 거기가 원각사리 10층 석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파고다로 본 거예요. 그래서 파고다 공원 그랬어요. 근데 그 원각사리 10층 석탑은 파고다가 아니고 스투파예요. 스투파. 그러니까 지금은 파고다 공원이란 말은 없앴고요. 지금 탑골 공원 그럽니다. 탑골 공원. 많은 탑이 세워지니까 다 사리를 모실 수는 없잖아요. 100% 사리를 모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리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경을 한 것이 들어가요. 사경. 그걸 법사리 그럽니다. 법사리. 사경을 해서 넣으면 법사리예요. 그래서 사리탑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파고다는
불상을 모셔요. 불상. 일반 불상을. 나름대로의 불상을 모십니다. 근데 더러 이 파고다 중에서도 사리를 모신 파고다가 있어요. 미얀마에도. 100% 사리를 안 모신 건 아니에요. 파고다라고 해서. 한두 군데 있는데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것이 부처님의 뼈가 안 타고 남아있는 게 사리 형태가 아니고 뼈 형태로 그대로 남아요. 그것이 유명한 게 치아사리입니다. 치아가 그대로 남았어요. 이 치아사리를 모신 데가 스리랑카의 캔디라고 하는 곳에 있는 불치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불치사예요. 굉장히 많은 순례객들이 거기 와요. 금고에 모셔놓고 있어요. 금고에. 탑에 모시지 않고 치아사리.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것이 이마뼈가 나왔대요. 그 이마뼈를 별도로 모신 데가 이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의 파고다 중에 어느 파고다에 이 이마뼈가 모셔져요. 그것도 사리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굉장히 그 불교가 성행을 하고 지금도 완전히 불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이라와디 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 강변에 있는 그 탑, 이런 탑들이 미얀마에는 정말 엄청나게 남아있고 지금도 저렇게 남아있어요. 이게 뭐 불교하고 연관된 세계적인 성지 중에 하나가 이 바간입니다. 해 넘어갈 때 석양의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이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돼요. 전문가들도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같은 바간에 있는 쇠지건 바간, 이 전부 금을 입혔어요. 금. 이 미얀마라는 나라 금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금을 많이 입히는데요. 뭐 불상에다가도 금을 도덕도덕 입혀가지고 그냥 불상이 그냥 어떤 괴물처럼 된 그런 불상도 있는데요. 그 진짜 금으로 정말 금빛 찬란한 그런 그 탑을 파고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남방 불교 쪽에서는 이러한 그 탑들이 뭐 태국이나 이런 데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양곤에 있는 그 쇠다곤, 이 높이가 거의 90m예요. 90m. 엄청 큰 겁니다. 그리고 이 탑만, 본탑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것 다 포함하면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다 금을 입힌 거예요. 금을. 아마 여기에 그 이마뼈가 모셔져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더운 지방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원한 공간.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원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와불도 있고 해가지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뭐 그런 그것이 주변에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는 그런 곳이 이 쇠다곤 파고다입니다. 인도하고 남방 불교 쪽에 있는 탑 파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에서는 역시 초기에는 이제 목탑이 먼저 등장합니다. 목탑. 산치탑과 같은 그런 형태의 탑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산치탑과 같은 그런 형태의 그 부분이 이 꼭대기에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꼭대기 조그마하게 축소돼 가지고. 이런 그 목탑이 이제 중국에서 세워지는데 중국의 유일한 이 목탑이 하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대산이에요. 오대산 기슭인데요. 산서성입니다. 산서성에 응현이라는 곳에 가면은 불궁사라는 절이 있고 그 절에 이 5층 목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법주사 팔상전 목탑이 유일하게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그건 조선시대의 겁니다. 조선시대. 근데 이 목탑은 요 나라 때 거예요. 지금부터 10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조금 기울었어요. 일반인들이 관람객이 3층까지만 올라가게 합니다. 3층까지. 제가 3층까지 올라가 봤는데요. 1층 내부에는 벽돌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나무로 순수한 목탑입니다. 목탑. 중국에 이런 탑이 굉장히 많은데요. 내부는 다 목탑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목탑은 이거 하나예요. 이게 상당히 그 큰 지진에도 이게 견뎠어요.
지진에도 견디고 수명이 지금 1000년이 넘었는데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이게 산서성이라고는 중국의 그 북부 지역이죠. 중국의 북부 지역은 상당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건조한 지역. 그래서 나무가 쉽게 잘 안 썩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0년을 살짝 넘긴 그런 탑이 지금 남아 있고, 올라가서 보면 내부에 이렇게 불상을 모셔놓고 있어요. 내부에 계단이 있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건 평면이 팔각형이에요. 팔각형. 팔각형 평면이 다층 목탑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각형보다 훨씬 유리해요. 그건 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요. 사각형은 한 층 한 층 위로 올라가면서 줄어들면 코나 부분에 처리가 잘 안 돼요. 근데 팔각형은 코나가 없어요. 전부 방사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팔각형이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팔각형 목탑이 고구려 때 또는 백제 때도 생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탑은 황룡사 9층 목탑이잖아요. 그건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그래서 황룡사는 정말 대단한 목탑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목탑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목 구조를 짜는데요. 이게 겉으로 보면은 5층인데요. 여기 1층 부분은 2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층이고요. 2, 3, 4, 5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전체 높이가 67m예요. 상당히 높죠. 여기까지는 요 안에는 이제 벽돌로 해가지고 선생님도 불상을 모시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안에 겉으로는 5층인데요. 안으로는 암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9층입니다. 안에 4개층이 더 있어요. 암층이. 그 암층을 들여다보니까 나무가 빼곡하게 그냥 짜여 있어요. 나무가 빼곡하게 짜여가지고 이걸 버티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차마 밑에 차마를 지붕을 받치고 있는 공포라는 게 있잖아요. 공포. 이것이 난간 밑에도 있어요. 그래서 난간 밑에 공포, 차마 밑에 공포, 이런 공포 형태가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다포집 형태입니다. 다포집 형태인데 이 공포의 형태가 쉬운 5개가 된다고. 놀라운 숫자예요, 사실은. 여기 써놓은 현판 글씨도 많이 있는데요. 다들 보고 와서 놀란 것을 표현한 그런 현판 글씨가 많습니다. 놀랍다. 네. 그 목탑은 그거 하나지만, 이건 다 전탑입니다. 중국은. 석탑은 얼마 안 돼요. 네, 중국은 역시 그 벽돌 문화가 발달한다 합니다. 나무보다도 벽돌. 그 벽돌을 잘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벽돌을 만들 수 있는 흙이 좋아요. 흙이. 고비 사막에서부터 날아온 그 황사 먼지, 우리나라에까지도 날아와서 쌓이는데 중국 안에서는 엄청나게 쌓여요. 그 황사 먼지가 날아와서 쌓인 두께가 한 200m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주 미세한 그 사람이 살기 전부터 날아온 것이라 가지고 불순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깨끗한 흙이 황토예요. 황토. 이게 적어도 한 20m에서 200m 이렇게 쌓인 지역이 상당한 넓은 면적에 쌓여 있습니다. 그게 황토 고원 그래요. 근데 이 흙을 퍼다가 물을 부어서 개가지고 벽돌을 만들면요. 우리나라 같은 채로 치고 이렇게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복잡한 정제 과정을, 흙을 말하면 잘 골라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중국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 물만 부으면 돼요. 이 벽돌을 구워서 쓰면요. 한겨울을 지났을 때 습기를 머금게 되면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동파 현상이 납니다. 근데 중국은 습도가 없어요, 여기가. 습기가. 그러니까 동파 현상이 안 나요. 웬만한 높은 온도에 구워도 동파 현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또 높은 온도에 굽지 않고 낮은 온도에 구우면은 어떠한 이점이 있냐면 이 변형이 안 생겨요. 변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구워도 한번 100개를 넣어서 구우면은 한 70개를 쓰고 30개는 버린다. 이게 중국에서는 낮은 온도에 변형이 안 생겨가지고
한 100개 넘으면 한 90개는 쓰는 거예요. 90개 이상을. 그러니까 벽돌 건축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집들이 다 벽돌입니다. 벽돌. 그래서 오래된,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이 수나라 때 작품입니다. 수나라 때. 요건 당나라 때 작품입니다. 요것도 당나라 때. 이건 그 운남성에 있는데요. 이 탑이 3개가 있어서 삼탑사라는 별칭이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그 높은 탑이죠. 이 라인까지도 약간 곡선이 나오는 이런 것까지도 중국에서는 좀 유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안 들어오는데 중국은 소안탑, 당나라 때 만든 그 서안에 있는 소안탑 같은 것도 이런 라인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벽돌 탑으로 목탑에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탑들은 대부분이 다 사리를 모시는 그런 탑으로 보시면 되고, 이 산서성 그 서안에 있는 이 대안탑은 현장하고 연관된 탑입니다. 현장 법사하고 연관된 탑으로 굉장히 그 규모도 큰 탑이고, 이거 근데 이 탑들은 사람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황룡사 구층 목탑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요. 일본에는 그 많은 탑이 목탑이 있습니다만 올라가는 탑은 하나도 없어요. 일본에는. 중국도 올라가는 탑이 많지는 않은데 이 큰 탑들은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벽돌탑이 상당히 유행을 합니다. 이것은 그 탑이라기보다는 탑은 탑이지만 부도탑입니다. 스님들의 유골이나 사리를 모신 탑. 이게 소림사 탑님 그렇게 부르는데요. 탑님, 탑의 수풀이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탑들이 부도들이 한 군데 몰아서 소림사 옆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 벽돌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벽돌입니다. 이 라마 탑인데요. 서장 티베트죠. 가면 짱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백거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 이 탑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탑, 사실 티베트에는 이런 탑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부도 형태의 작은 탑들은 있지만 이 사리탑 형태로 이게 큰 탑은 드물어요. 여기 작은 방들이 있어요. 방들이 층이 여러 층인데요. 한 5층 정도 되는데 그 방이 있는데 이 방의 개수가 108개예요. 방이 108개를 일부러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통형으로 해서 여기다도 하고 여기에 이제 상륜부처럼 해서 이게 일산입니다. 이게 일산의 그 말하는 햇빛 가리개 뭐 그런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에 가면은 이런 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단이 13단이에요. 이 단 숫자가 13단. 이 13단을 하는 이유는 열반에 이르는 단계를 13단계로 봤어요. 니르바나에 이르는 단계를 13단으로 봐서 13단. 그래서 이쪽에 있는 라마탑이나 있는 탑의 이 단수를 보면 전부 13단입니다. 13단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 지역이 해발 거의 3,900m인가요? 굉장히 고원지대가 돼가지고, 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힘든데,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백거사 탑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라마탑은 그 오대산에 있어요. 오대산. 그래서 이 탑 때문에 절 이름이 탑원사예요. 이게 하얗게 바르니까 백탑 그럽니다. 이 라마탑은 이 1단, 2단, 3단 해서 이 기단부가 3단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몸통 탑신부가 있고, 요것이 13단입니다. 요것이 13단. 해서 이것이 일산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커요. 이 높이가 거의 40-50m 되는 그런 탑입니다. 이 라마 불교는 좀 나중에 생긴 그 티베트에 들어가서 생긴 그런 특수한 불교 형태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밀교. 이 라마 불교가 밀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그 티베트 불교, 뭐 다라이 라마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밀교에 해당되는데, 비밀스럽다는 그 밀자를 써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모든 의식을
굉장히 비밀스럽게 한대요. 그리고 외부에 공개 안 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밀교. 그럼 나머지 하나 뭐냐? 그러면 현교예요. 현교. 나타날 현자. 그래서 보통 우리 다른 모든 불교는 다 현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교하고 밀교로 구분하는데 이 라마 불교는 밀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밀교가 하는 번성한 나라는 티베트, 그리고 몽골, 그리고 부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인도 북부의 시킴, 그리고 이제 라닥 이런 쪽까지만 이 밀교가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제 그런 그 라마탑 형태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에는 이렇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석탑도 있어요. 이 천주에 가면은 이 개원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석탑이 두 개가 쌍탑이 있어요. 두 개가 쌍탑이 있는데 이 높이가 거의 30m가 넘어갑니다. 석탑 숫자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아주 특수한 석탑이 몇 개 남아 있는데 요 지붕 밑에 받치고 있는 요 목조 건축의 공포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아주 섬세하게 잘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걸 보면은요, 목조 건축을 보는 듯한 그런 그 석조 탑이 중국에도 있습니다. 천주하고 우리나라 백제하고는 옛날에 고려 때 서로 왕래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수덕사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수덕사하고 여기하고 굉장히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고. 네, 이것도 이 라마탑입니다. 그러니까 북인도에 가면은 이 시킴 공화국이라고 옛날부터 시킴 왕국이죠. 시킴 왕국이 있었는데 갱톡이라는 도시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런 그 라마 형식의 사원, 뭐 이것도 13단 그렇게 맞춰서 했을. 이건 일종의 부도입니다. 부도. 지금은 다 인도 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티베트하고 그 인접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몽골이라는 나라도 그 몽골이 티베트를 지배하면서 중국 전체 원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이 라마 불교 사원들이 많은 이유가 원나라 때 세웠기 때문에 그런 원나라 영향을 받아서 이 라마 불교가 성행을 했던 그런 때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부탄인데요. 부탄의 그 어느 그 고개 마루턱이에요. 도철라라는 고개 마루턱인데 이런 그 작은 그 부도가 108개가 있어요. 108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라마하고 불교하고 연관된 그런 탑입니다. 부탄 지역, 부탄이라는 나라는 왕들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책을 잘 펴서 그런지 가서 보면은 그 순박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합니다. 순박해서 부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관광객을 출입 숫자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예약을 해놓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이 코스를 다 지정을 해요. 열흘짜리다 그러면 열흘짜리에 맞게 지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정한 대로만 다녀서 오는 그런 나라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남아 사원들이 멋있는 사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웃 나라 중에 이제 일본이 있네요. 일본. 이 나라에 있는 법륜사 5층 목탑, 그 사람은 오중탑 그럽니다. 무거울 중자를 써가지고 이게 겹쳤다는 뜻이죠. 중자가 다시 중자를 써서 오중탑 그러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법륜사 금당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8세기 때 건축물입니다. 목조 건축이 남아있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나무가 잘 안 썩는 나라예요. 화산재로 된 섬나라에서 알칼리성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성이 강한 나라거든요. 산성이 강하니까 뭐든지 잘 썩어요. 그래서 발효 음식도 잘 되고. 근데 일본은 발효 음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탑을 처음 설계하고 이렇게 세우고 하는 장본인은 백제 사람인 걸로 알려져 있죠. 백제.
예, 금당, 법령사 금당에는 그 유명한 담징의 벽화가 남아있죠. 그래서 담징은 고구려 사람입니다. 고구려 사람. 그래서 법령사는 초기 법령사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화재 손실해가지고 다 없어지고 다시 세운 것이 지금의 법령사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법령사를 약초가람 그렇게 불러요. 약초가람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약초가람은 백제 사람이 했고요. 나중에 지금 있는 이 법령사는 고구려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 탑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처마의 선이에요. 처마의 선이 거의 직선으로 가다가 끝에 가서 살짝 올라간 이런 그 처마의 선은 우리나라 석탑 통일신라나 삼국시대 석탑의 처마의 선하고 일치합니다.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의 처마의 선도 이랬을 것이다. 지금은 처음부터까지 곡선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것이 달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때 있던 지붕의 선이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변한 거예요. 변했어요. 근데 그 변한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5층 목탑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목탑이죠. 요 3층 목탑은 이 중간에 한 층씩이 더 있는 좀 특이한, 그래서 3층이지만 굉장히 커요. 평수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년부가 이렇게 있어요. 성년부. 이 성년부는 다 청동 제품입니다. 청동 제품. 이런 청동 제품으로 만든 그 성년부가 굉장히 뼈쪽이 높아서 벼락을 어떻게 피했을까? 옛날에도 벼락은 맞았을 텐데 벼락은 어떻게 피했을까? 나중에 이제 황룡사를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토에 가면은 동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요. 5층 목탑입니다. 이 목탑이 높이가 55m예요. 55m. 일본에서 제일 키가 큰 목탑입니다. 진천의 보탑사라는 그 3층 목탑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런 데를 전부 조사 겸해서 이제 견학을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문을 열고 안에까지 들여다보려고 일본 그 관계기관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그 허가를 해주면서 자기들이 소방서가 와서 대기를 해요. 문을 열고 조사하는 동안에.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이런 목탑들의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낙숫물 처리예요. 낙숫물. 비가 조금 올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폭우로 왔을 때 지붕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진 낙숫물이 아래층의 지붕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아래층 지붕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아래층 지붕에 안 떨어져요. 바로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왜? 이게 고추섰거든요. 고추섰어요. 그래서 그 빗물이 맨 꼭대기 층에서 제일 많이 빗물이 생긴 것이 많아지면 휘어져 나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래층 지붕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동사 5층 목탑에 갔을 때 여기 떨어지는 빗물이 비가 진짜 억수로 왔어요. 빗물이 떨어지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보니까 바로 땅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저희가 탑 설계하는데 그거 다 감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고추 섰다고 그래서 이게 선이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완만해 법주사 833에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잖아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되는 것이 빗물 때문에 안 된다. 빗물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다 일본의 국보들입니다. 일본의 국보들인데 비교적 목탑이 일본에서는 잘 남아있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주사 8상제입니다. 요 선은 조금 그래도 경사가 있잖아요. 여기 경우에는 이 빗물이 여기 떨어집니다. 분명히 여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탑의 규모가 그래도 크지 않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다른 데 중층집을 보면은 빗물 떨어지다 기와를 이중으로 까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다 빗물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중에 이 탑들은 이 참화선이 이렇게 전부 다 곡선입니다. 곡선. 근데 아까 범중사처럼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이 되는 이런 게 이제 달라지죠. 이 탑은 임진왜란 이후에 새로 지은 탑입니다. 목탑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전부 목탑을 했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목탑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신라의 제일 유명한 목탑이 황룡사 9층 목탑이죠. 이것은 그림입니다. 그림. 김영택이라는 펜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뒤에 강당이 있고요. 이게 이제 탑 하나가 있습니다. 탑 하나. 여기가 이 황룡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초기에 탑은 하나를 세웠어요. 하나. 나중에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서 쌍탑이 되는 변화가 생기는데요. 탑을 하나만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선이 상당히 고추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9층인데 내부에 암층, 이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탑이거든요. 암층이 있어서 전체 층수가 17층이 됩니다. 내부 암층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합친 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합친 거하고 또 이거하고 이거 합친 거하고 이렇게 한 층씩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합쳐 보면은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비례를 맞추면서 여기도 물론 난간이 있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사각형이기 때문에 코나 귓기둥에서 안으로 이렇게 줄여 들어가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황룡사 9층 목탑의 모형이 여러 군데 만들어져 있어요. 경주박물관에도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있고 있는데 그건 겉모습만 해놓은 거지 내부까지 제대로 해놓은 건 아니에요. 겉모습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참화가 이런 선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조금은 의심스러운 그런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게 7칸입니다. 7칸. 7칸에 7칸인데 여기도 7칸에 7칸이에요. 그래서 1층도 7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여기는 올라가면서 한 칸씩 줄거든요. 줄이면서 올라가는, 이건 굉장히 쉬워요. 공법이 쉬워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7칸을 올린다. 그건 여기도 꽤 많은 평수를 가졌다는 얘기고, 이 상륜부 높이도 상당히 높아요. 이 황룡사 9층 목탑의 기록상 높이가 있잖아요. 높이가 얼마냐면 그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동위척, 그렇게 동위척으로 224척, 그리고 이 상륜부 높이만 45척. 한 척이 고구려 척인데, 일종의 고구려 척인데 요즘 센치로 따져보면 한 척이 약 35cm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80m가 살짝 넘어요. 굉장한 탑입니다. 이 탑을 세운 사람이 장본인은 백제 사람 아비지라고 그러죠. 신라에서 세웠지만 백제 장인을 불러다가 했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 상륜부 높이만 15척입니다. 서라벌 벌판에 이 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80m. 벼락을 맞아야 됩니다. 고려사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벼락을 6번 맞아요. 벼락을. 그 벼락을 맞아서 크게 손상이 돼가지고 수리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탑이 세워진 게 선덕여왕 때니까요. 서기로 7세기, 불랑은 13세기입니다. 고려 고종 때, 1200년대 1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약 600년 정도 살아 있었어요. 이 탑이. 600년 동안에 벼락을 6번 맞았다. 공식적인 기록으로. 그러면 100년에 한 번 맞은 거예요. 그럼 100년에 한 번 맞으면 벼락 맞은 거예요? 그건 안 맞은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면 왜 100년에 한 번 맞았느냐? 한 100년쯤 지나니까 뭔가 하자 부분이 생겨서 벼락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피레치면도 없는 그 시절에 어떻게 벼락을 안 맞출 수 있을까?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 아무도 지금 몰라요. 정확한 걸. 저희가 이제 뭐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은 겉에 피막을 뭘로 씌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상륜부에 겉에
청동 제품인데 거기다 그때 뭘 씌웠어요. 피막을 발랐어요. 그게 오칠입니다. 오칠. 오칠을 여러 번 발라요. 오칠이라는 칠은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도료가 오칠이래요. 오칠은 발라놓으면은 안에 내부에 쇠문, 쇠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늘어났다 줄어났다는 게 오칠이에요. 그게 터지질 않아요. 근데 100년쯤 지나면 이게 터질 수도 있다. 그래서 벼락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벼락을 맞기로면 1년에도 몇 번씩 맞아야 되거든요. 벼락을 맞긴 맞았어요. 6번. 내가. 그런데 600년을 버티다가 몽고가 와서 불질렀어요. 몽고 장수가 와서. 그래서 가장 거대한 목탑인데 600년 정도를 살다가 갔어요. 근데 목탑은 사리를 이 땅속에 모십니다. 땅 위에는 모실 데가 없어요. 가운데 그 큰 기둥이 있고 그 찰주라고 합니다. 찰주 밑에 사리 장치가 있어요. 거기다가 사리를 모셨어요.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